의약품 부족으로 소중한 동생을 잃은 한 북한 의사의 목숨을 건 탈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밀수약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교화소에 수감된 그는 철조망에 피를 흘리며 자신을 희생한 동료의 말. 살아서 자유를 찾아 그게 우리의 복수다를 가슴에 새기며 두 번째 탈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자유의 땅에서 그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함경북도 작은 지방도시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겼죠. 우리 동네에서는 감기 한 번 제대로 치료받기 힘들었습니다. 열이 나도 약 대신 찬물수건으로 식혀야 했고, 상처가 나면 민간요법으로 땅에서 캔 풀을 갈아 붙였습니다. 힘든 공부 끝에 평양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밤새 책을 읽었습니다. 졸업 후 배치받은 병원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항생제는 늘 부족했고 수술 도구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봐야 했죠. 민철 선생, 오늘도 주사기 재사용해야 합니다. 새 것은 당 간부 가족들 진료에만 써야 한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간호사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주사 바늘을 끓는 물에 소독하고 다시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은 저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온 젊은 어머니, 일하다 다친 광부, 영양실조로 쓰러진 노인들까지.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무력감을 느꼈던 날은 동생 수철이 폐렴으로 숨이 가빠지던 때였습니다. 손발은 이미 차가워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필요한 약은 병원에 없었고 산소호흡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형, 숨이 안 쉬어져. 수철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었습니다. 의사인 내가 내 동생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수철이는 제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사로서, 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병원 근처 강가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수철이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환자들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국경을 넘어 약을 구해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더 이상 환자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감, 수철이에 대한 미안함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수철의 죽음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온 환자를 통해 중국과 거래하는 밀수꾼 태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진통제와 항생제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중국에서 가져온 약은 효과가 좋았고 환자들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선생님, 이 약 덕분에 제 아이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보람은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하며 느꼈던 무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밀수약을 사용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환자들의 회복을 보는 기쁨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약을 구하러 가는 빈도가 늘면서 태식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밀수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했고 위험을 함께 감수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당 간부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를 위해 중국산 항생제와 진통제를 사용했는데 치료 중 간부의 아내가 약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요? 중국 글자가 있는데?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간부 부인은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고 몇 시간 후 병원 사무실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서랍과 진료실을 샅샅이 뒤졌고 숨겨둔 약들이 모두 발각됐습니다. 밀수품을 사용한 죄로 체포하겠다.
보이부 요원의 차가운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체포되면 교화소행이 확실했고 살아나올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태식에게 급히 연락했고 그날 밤 우리는 도망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한겨울이라 물은 얼어 있었지만 얼음 아래 물살은 거셌습니다. 태식의 안내로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노려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물에 젖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두려움과 안도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중국 연변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태식의 지인 집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 윤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간호사였고 굶주림을 피해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숙소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태식은 도망쳤지만 저와 윤희는 체포되었습니다. 북송 직전 조선족 통역사가 나를 잠시 따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몰래 내 손에 돈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살아서 다시 나오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이의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창살 없는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고 청진 보이부로 이송됐습니다. 취조실은 너무 좁아서 팔을 뻗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새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왜 탈북했느냐? 누구와 접촉했느냐? 중국에서 한국 사람이나 교회 사람을 만났느냐? 며칠간 잠도 못 자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구하러 갔다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저는 국가질서문란죄로 교화소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화소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밤 10시 취침까지 쉬는 시간 없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옥수수밥 한 공기와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영양실조와 병으로 쓰러졌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화소 의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약이나 장비는 전혀 없었지만 최소한 노동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의무실에서 만난 성호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적대방송 청취죄로 수감되었다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 내 등에 상처가 심한데 좀 봐줄 수 있소? 처음 성호를 진찰했을 때 그의 등에는 고문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조사를 받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상처를 소독해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우리는 점점 서로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호는 예전에 국경지역 군병원에서 군의관 보조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대 내 비리를 목격했고 이를 고발하려다 역으로 간첩 누명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 체제의 부조리함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의무실에서 지내면서 교화소 구조와 경비대의 순찰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성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수감자들 모르게 조금씩 탈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탈출의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저는 조금씩 필요한 물품들을 모았습니다. 약솜, 붕대, 성냥, 작은 것 하나라도 모으는 게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교화소 생활이 1년째 접어들 무렵, 저와 성호는 같은 작업지에 배정되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며 우리는 탈출 계획을 더 구체화했습니다. 성호는 간수 중 한 명과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가끔 담배를 나눠 피우는 사이였습니다. 그를 통해 경비교대 시간과 취약 지점 정보를 얻었죠. 민철, 북쪽 탐장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고장난 지 몇 주 됐는데 아직 수리 안 했대. 거기가 사각지대야. 성호의 속삭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의무실에서 구한 약품과 붕대를 작업장 바닥 틈새에 숨겨두었고 성호는 끈앞으로 만든 밧줄을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폭우가 예상되는 날
경비가 소홀해질 때 북쪽 담장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교화소 안에서는 항상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고 수감자들 중에도 당국에 협조하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남자 한 명이 계속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자가 수상해. 우리 계획이 들킨 것 아닐까? 제 걱정에 성호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침착해. 아직 모르는 거야.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 기다리던 폭우는 7월 중순에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교화소 전체가 혼란스러웠고 전기도 자주 끊겼습니다. 7월 15일 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의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핑계로 빠져나와 성호를 만났습니다. 지금이야, 민철. 성호의 말에 저는 숨겨둔 물품을 챙겼습니다. 어둠과 빗소리를 이용해 북쪽 담장으로 접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아래 도착해보니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성호가 먼저 올라가 제가 오를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러나 담장 위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누군가 우리 탈출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빨리 뛰어내려! 성호가 외쳤지만 그 순간 그의 팔이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흘렀고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난 못 가겠다. 넌 먼저 가. 성호의 말에 망설였지만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는 제 어깨를 강하게 밀었습니다. 살아서 자유를 찾아. 그게 우리의 복수다. 눈물을 삼키며 저는 담장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접질렸지만 아픔도 무시한 채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심해져 제대로 걷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산속에서 웅크린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비는 그치고 동이 터오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산을 따라 사흘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만 이동했죠. 발목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제 의학 지식을 동원해 나뭇가지로 가니부목을 만들어 버텼습니다. 먹을 것은 산열매와 물이 전부였고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넷째 날 새벽, 멀리서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도움이 필요했기에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낡은 초가집 앞에서 망설이다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상황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말없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죠. 밥부터 먹어요. 말은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이곳은 조선족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는 50년 전 북한에서 넘어온 친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탈북자들을 가끔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소. 같은 민족인데 어찌 모른 척 하겠소.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 느낀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발목을 정성껏 치료해 주셨고 할아버지는 제가 쉴 수 있게 헛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밤에는 헛간에서 잠을 청했죠. 가끔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면 제가 간단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의사 노릇을 하는 것이 위험했지만 도움을 준 분들에게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선생은 손이 약해. 우리 마을에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네.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건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이웃 마을에서 온 탈북자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희가 한국에 무사히 정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저와 달리 윤희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거쳐 한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는 말을 전해달래요.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윤희와의 재회,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눈빛을 보고 이해하신 듯 했습니다. 가고 싶다면 도와주겠소. 내 지인 중에 브로커 하는 사람이 있소. 브로커를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두만강이 아닌 산악 루트로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더 위험하지만 경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였습니다. 한 달간 체력을 키우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탈북을 앞두고 밤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자유롭게 의술을 펼칠 수 있다는 꿈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헛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음식 보따리와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은 돈이요. 많진 않지만 위급할 때 쓰시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무사히 도착하면 꼭 소식 전해주세요. 우리도 기다릴 테니. 할머니의 말씀에 약속드렸습니다. 이른 새벽, 브로커 강 씨가 트럭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뒤에는 저처럼 탈북을 시도하는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국경과 가까운 산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걸어야 해요. 국경 초소 사이 공백을 이용할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니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세요. 강 씨의 말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리자 우리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교화소에서의 경험과 농장 일을 하며 단련된 체력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도달했을 때 강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북쪽 초소에 인원이 늘었어요. 남쪽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 경로는 더 험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자유를 향한 간절함만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숨소리조차 조심했습니다. 가끔 멀리서 경비병의 손전등 빛이 보였고 그때마다 우리는 숨을 참고 엎드렸습니다. 강 씨는 국경을 수십 번 넘어본 경험이 있어 경비병의 패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경선까지 500m 남았어요. 저기 보이는 강을 건너면 중국 땅입니다. 강 씨의 말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경수비대의 순찰견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숨어요. 우리는 급히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국경강이 보였습니다. 여름이라 수위가 낮아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물에 발을 담그자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지만 그 차가움조차 자유를 향한 열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강 씨는 숨겨둔 차로 우리를 데려갔고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우리를 지린성의 작은 도시까지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다음 브로커와 만날 겁니다.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곳엔 북한 정보원들도 많으니까요. 허름한 여관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2번이나 북한을 탈출한 범죄자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윤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자유롭게 의술을 펼칠 수 있다는 꿈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천 씨라는 조선족 남성이었는데 그는 우리를 태우고 몽골 국경으로 향하는 경로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몽골을 거치는 겁니다. 중국에선 계속 숨어 다녀야 하지만 몽골은 한국과 외교 관계가 좋아서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이동 중에도 위험은 계속됐습니다. 중국 경찰에 검문이 있을 때마다 차 뒷좌석 밑에 숨어야 했고, 도시를 지날 때는 창문에 얼굴을 내밀지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경찰이 차를 세우고 검사했지만 천시의 기지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몽골까지 약 200km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 차로 갈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천시의 말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물과 식량을 챙기고 국경 근처까지 차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천씨는 지도와 나침반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20km 정도 가면 몽골 국경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미리 연락해둔 유목민들이 도와줄 겁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경로를 외웠습니다. 의사로서 훈련받은 기억력이 이런 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국경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몽골 지역의 초원은 처음에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푸른 풀과 넓은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그러나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고 우리의 천막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모든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근처 바위 밑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다들 괜찮습니까? 누구 다친 사람 없습니까? 함께 온 두 사람은 지쳐 보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량과 물의 일부를 잃었고 이는 곧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계산해보니 남은 물로는 3일을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물을 아껴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마시도록 하죠. 저는 의사로서 탈수 증상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박 씨는 특히 걱정됐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는 자주 숨을 헐떡였고 걸음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둘째 날 오후, 박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피부는 건조했으며 의식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남은 물을 박 씨에게 먼저 먹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로 그늘을 만들어 체온을 낮추고 제가 가지고 있던 소금을 물에 타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그렇게 쉬자 박 씨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위험합니다. 방향을 바꿔 물을 찾아야 해요. 나침반을 확인하고 우리는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도에는 그쪽에 작은 호수가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는 오래된 것이었고 실제로 호수가 아직 존재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물이 거의 바닥나고 체력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은 타들어가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 초록색 지대가 보였습니다. 물이 있는 곳일까요? 희망을 갖고 서둘러 이동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호수가 아닌 작은 수풀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해가 뜨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수풀 아래 자리를 잡고 쉬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일까 두려워 숨었지만 다행히 그것은 몽골 유목민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몽골어를 알아듣지 못했지만 제스처로 물을 달라고 표현했고 그들은 기꺼이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목에 물이 닿는 순간의 그 감각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차에 태웠고 그들의 게르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행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즉시 의료 지원이 필요했고 다른 한 명인 김 씨는 자신의 친척이 있는 곳으로 따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목민 가족과 함께 며칠을 보내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목민의 아들이 저를 울란바토르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제 신원을 확인하고 한국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간의 서류 작업 끝에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공항은 너무 크고 화려해서 정신이 아찔했고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에서 풍겨나는 자유로움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조사를 거쳐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이 시작됐죠. 선생님은 북한에서 의사셨다고요? 그럼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하실 생각인가요? 하나원 상담사의 질문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북한 의사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다시 다녀야 하고 그건 나이와 형편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료 관련 일이면 더 좋겠지만요. 하나원에서 컴퓨터, 한국어 표현, 경제 개념 등을 배울 때마다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 무지함도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보의 바닷속에서 저는 초보자보다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원 퇴소 후 경기도 외곽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첫 달 생활은 가능했지만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 병원에 이력서를 냈지만 대부분 북한 의사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간호 자격증을 따보자는 생각도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어느 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탈북민 건강상담 보조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지원했고 다행히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일, 센터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윤희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 선생님, 정말로 오셨네요.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알고 보니 제가 지원센터에 지원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센터 측에 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각자의 탈북 과정과 한국 정착기를 나눴습니다. 윤희는 중국에서 브로커의 도움으로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고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정착 초기에 만난 멘토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싶었어요. 윤희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심리상담사 과정을 공부하며 센터에서 탈북민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함께 일하게 되었고 제 의학 지식과 윤희의 심리 상담 기술이 결합되어 탈북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희와 저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경험한 고통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매일 아침 자유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겉으로는 무상치료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의약품과 장비 부족으로 환자가 직접 약을 구해와야 하고 주사바늘은 재사용으로 녹이 쓸어 있습니다. 북한의 간호사들은 매일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일합니다. 단 하나뿐인 마취제로 수술을 강행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으로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의 언니가 외부 정보 유통 혐의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되고 병원에서도 의심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살 여자아이가 약 한 병이 없어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한 그녀는 결국 북한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연이고 올해 28살이 됐죠.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저는 막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사셨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주 심부름을 해드렸습니다.
물을 길어다 드리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 드리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항상 제게 미연아, 네가 커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장사 솜씨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 중국 국경까지 가서 물건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죠. 미연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움은 멈추면 안 된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시느라 항상 먼지투성이였고 기침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제게 책을 사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장마당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 시기에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생물 시간이 좋았어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울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선생님께서는 미연이는 의학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학대학에 가려면 좋은 성분과 돈이 필요했죠. 우리 집은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내 꿈을 다 이루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없다면 간호사라도 되자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2년제 간호사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점차 간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이니까요. 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고 실습도 힘들었죠. 간호사 학교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어깨를 무겁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어요. 해부학과 생리학을 배우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인체의 신비로움에 매일 놀라웠어요. 하지만 교과서와 실습 도구는 너무 낡고 부족했죠. 우리는 종종 그림만 보고 인체 구조를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습 과정에서 첫 주사를 놓는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는 40대 남성이었고 근육 주사를 놓아야 했죠. 주사 바늘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마치 수전증 환자처럼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연아, 첫 주사는 누구나 다 그래.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감을 가지렴. 지도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죠. 결국 주사는 실패했습니다.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환자분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자책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도전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능숙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놓은 주사 후에 환자가 안 아프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죠. 실습 현장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정확한 기술은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었죠. 미연아, 내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지.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가끔 비밀리에 외국 의학 서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책들은 김 선생님이 몰래 보관하고 계신 것이었죠. 컬러 사진으로 가득한 외국 의학 교과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은 넓단다, 미현아. 언젠가 네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청진시립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실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설렘이 컸죠. 하지만 병원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도 낡고 초라했어요.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죠. 환자복은 색이 바래고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부족이었어요. 오늘은 항생제가 다 떨어졌어. 환자 가족들에게 시장에서 구해오라고 해 수간호사가 아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상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약조차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맹장염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취제가 부족했어요. 병원장은 환자 가족에게 마취제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취 없이는 수술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해야 한다. 안 하면 환자가 죽는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수술은 부분 마취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의 비명소리가 수술실 밖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환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은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회용이어야 할 주사기와 바늘을 끓여서 소독한 후 다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늘은 녹이 슬고 무뎌졌죠. 환자들은 주사 맞을 때마다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8살 소년이 열이 높아 입원했어요. 소년에게 주사를 놓아야 했는데 녹슨 바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주사를 맞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병원장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부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인이 시장에서 음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의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한 중년 남성의 복부 수술 중에 일어났어요. 환자는 비장의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했는데 금식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식사를 한 상태로 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에야 의사들은 환자의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언니 소연은 청진세관에서 일했습니다. 언니는 가끔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어요. 그런 언니를 통해 저는 외부 세계,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 언니가 퇴근 후 제 방에 살짝 들어왔어요. 언니의 얼굴에는 비밀스러운 표정이 있었죠. 미연아, 보여줄 게 있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건 한국산 의약품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약이야. 중국을 통해 들어온 거지.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그 약을 손에 들고 살펴봤습니다. 포장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교한지 놀라웠어요. 설명서는 컬러로 인쇄되어 있었고 글씨도 선명했죠. 한국은 어떤 곳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 병원도 깨끗하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충분한 약과 장비를 가지고 있대. 언니가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환자들이 자기 약을 구해올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죠.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서 치료받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계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소연 언니는 가끔 중국에서 가져온 한국 드라마 USB를 몰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 병원 장면을 볼 때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깨끗한 복도, 하얀 침대, 현대적인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런 세상이 정말 있는 걸까? 제가 물었어요. 있어, 분명히. 언젠가 우리도 저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언니가 대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언니가 출근한 후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언니가 오지 않자 우리 가족은 걱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가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외부 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조사받는데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소연 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돈을 동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더 오래 일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연 언니는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감시 대상이 될 거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우리 가족은 이웃들에게도 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더 어려운 작업을 맡게 되셨고 저는 병원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소연 언니의 사건 이후 저에게는 암흑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피했고 상급자들은 종종 저를 불필요하게 질책했어요. 가족 전체가 불순분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제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때만 저도 잠시 제 고통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 지영은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영은 저와 같은 해에 간호사 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병동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지영이 퇴근길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연아, 사실은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죠. 내 사촌이 이미 한국에 정착했어. 그리고 나도 탈북을 준비 중이야. 저는 깜짝 놀라 지영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너도 봤잖아.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어. 지영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매일 그런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탈북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실패하면 목숨을 잃거나 수용소에 갇히게 될 테니까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7살 여자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증상은 심각했지만 적절한 항생제만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필요한 항생제가 없었죠. 아이 부모는 시장을 뒤져 약을 구하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아이 어머니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어요. 의사는 무력하게 대답했죠. 저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발열이 점점 심해지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 뿐이었어요. 새벽녘,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나은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 제대로 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다음 날 저는 지영을 찾아갔어요. 나도 같이 갈래. 제가 말했습니다. 지영과 저는 탈북 계획을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는 방법, 중국에서의 이동 경로, 필요한 돈,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죠.
출발 3일 전 지영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심한 폐렴에 걸려 몸져 누웠어요. 고열에 시달리는 지영을 보니 함께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현아, 혼자 가. 지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소개해줄 브로커가 있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더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결국 저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이 소개해준 브로커 최 씨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은 반은 먼저, 나머지는 중국 심양에 도착하면 주면 돼. 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의 반을 그에게 건넸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두만강 근처에서 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강물은 검고 차가웠죠.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물살이 세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천천히 따라와. 최 씨가 말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최 씨는 저를 작은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며칠을 쉬고 다음 행선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집주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최 씨와 자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최 씨와 집주인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이 여자는 몸값이 괜찮을 거야. 간호사 출신이라 몸도 성하고 말도 잘 듣지. 최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그 사람 데려오지.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인신매매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지만 목숨이 중요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숲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들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다섯째 날 저는 우연히 밭에서 일하는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소? 할머니가 조선말로 물었어요.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선한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옷을 주셨습니다. 조선족인 할머니는 북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죠. 내 동생이 심양에 살아. 그 애가 널 도울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심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니까요. 중국어를 모르는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북한 사람인 게 드러날 텐데 말입니다. 심양에 도착해서 할머니의 동생을 만났어요. 그분도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계속 있는 것은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몽골을 거쳐야 해 할머니 동생이 알려주셨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몽골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3명의 북한 여성들과 함께요. 몽골 국경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고비 사막을 지나야 했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차가 모래에 빠져서 모두 내려서 밀어야 했던 적도 있었죠. 몽골 국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리는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뻔했어요. 우리 일행 중 한 명인 선미가 발목을 다쳐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국경 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숨어.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게. 일행 중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그 소리를 따라 그쪽으로 갔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여성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몽골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공항은 너무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고 물도 마음껏 쓸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죠.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기계들이니까요. 하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깨끗한 병원, 친절한 의료진, 그리고 최신 의료 장비들.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검사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서도 꼭 간호사가 되겠다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간호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일단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하루 4시간 자면서 공부했죠. 첫 번째 시험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용어와 체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시험에 떨어진 날 저는 한강변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여성 고객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에서 오셨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억양이 조금 있어요.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여성은 김 원장님이었어요. 김 원장님은 제가 북한에서 간호사였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요양원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회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김 원장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환자 차트 보는 법, 한국의 간호 절차, 의약품 지식 등을 꼼꼼히 알려주셨죠. 요양원 일을 하면서도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저는 마침내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거죠. 입시 준비는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종종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때로는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마침내 저는 간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의 노력 끝에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북한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소연 언니도요. 언젠가 가족 모두와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저는 병원에 취직했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코드블루가 발령되면 모든 의료진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약이나 장비가 없어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경험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의 본질이구나.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일하면서 저는 탈북민 환자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사를 만나 안심하는 듯 했어요. 특히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일하면서도 저는 소연 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소연 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현대적인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재회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탈북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가족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근 북한의 의료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품조차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질병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특히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수단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북한에서 2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다 탈북한 리정숙 씨입니다. 그녀는 약이 없어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자녀들의 탈북 후 남편의 심각한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의료 현실과 그녀의 탈출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내과 의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리정숙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였지만 사실 저는 매일 무력감에 시달렸죠.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약이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의사로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환자를 눈앞에서 살릴 수 없을 때였습니다. 병원 약품 창고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 먹으라고 처방하는 것뿐이었죠. 이것이 북한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특히 추웠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폐렴에 걸린 5살 아이가 실려왔어요. 아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는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이 아버지는 왜 자신의 아이를 살리지 못했냐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광산에서 일하다 갱도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의사인 제가 남편조차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었죠. 진통제 한 알 구하기 위해 저는 병원 약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아내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우리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을 못해 배급이 끊겼고 저의 의사 월급은 쌀 몇 킬로그램을 사기에도 부족했어요. 아들은 군대에 갔다가 영양실조로 돌아왔고 딸 수연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집안일을 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반대했어요. 국경을 넘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연이는 이대로는 아버지도 오빠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환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수연이의 방이 텅 비었어요.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곧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딸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딸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어쩌면 딸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강가에 나가 중국 쪽을 바라보며 딸의 안전을 빌었어요. 병원에서는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국경을 넘어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제 영혼은 딸과 함께 이미 북한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가 떠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상하게 흥분해 있더군요. 수연이한테서 소식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꾸러미를 풀어보니 기초의약품들과 300위안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수연이가 중국 연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낸 약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딸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으니까요. 약품들을 살펴보니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영양제 모두 포장이 깨끗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했죠.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나니 그동안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가족은 당장 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현실은 여전했어요. 다음날 출근해보니 폐렴 환자가 또 실려왔는데 약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연이가 보낸 항생제가 만져졌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약을 꺼내 환자에게 놓았습니다. 간호사가 약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저 환자 살리는 데 쓰이면 된다고만 답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보내주는 약들 중 일부는 남편과 아들에게 썼지만 나머지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몰래 사용했어요. 그것조차 부족했지만 적어도 몇몇 생명은 구할 수 있었죠. 1년이 흐른 어느 날 국경마을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친척집까지 이틀을 달려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이는 이제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적국이라 배워온 그곳에 내 딸이 있다니.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간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딸이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한국에는 약이 넘쳐나고 아픈 사람들이 약이 없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엔 모든 기계가 있고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꿈꿔온 의사의 모습,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었죠. 수연이는 만약 제가 한국에 오면 남편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아들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의사로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딸에게서 약이 오고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점차 딸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병원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간부 가족들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그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품은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었고 의사들도 생계를 위해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패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결과 가족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죠. 점점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에는 약이 없는 건지, 왜 사람들이 간단한 질병으로도 죽어가는 건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차츰 더 근본적인 의문으로 바뀌어갔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내준 약으로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저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딸 수연이가 한국으로 간 소식을 들은 후 저희 가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병원에서 정치학습 시간에 입을 다물었어요. 특히 아들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일들을 듣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굶주림에 시달렸고 상관들의 구타가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동료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서 보는 현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내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장마당에서 친구들과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중국 국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나 봅니다. 가끔 밤늦게 돌아와 어머니,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저 젊은이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장마당에서 밀수품 거래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과거 군 출신이라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간신히 뇌물을 주고 풀려났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몰래 가방을 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친구네 집에 며칠 묵고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베개 밑에는 짧은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를 찾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 모두를 잃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저주하고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저녁이면 두만강 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아마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갔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0개월 후 또다시 국경 근처 친척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함께 전화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한국에 도착한 지 석 달 됐다며 이제 안전하게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국경 근처까지 브로커를 보냈다고 했고 이제는 저희 부부도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까지 그 위험한 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에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를 치료해요. 아들의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다리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를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저는 가족을 지킬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몰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국경 지역에 대해, 중국에서의 이동 경로에 대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의사로서의 꼼꼼함과 분석력이 이러한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지식이었어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모르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과 아들이 탈북한 후 저희 부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동네 인민반장이 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감시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보위부 요원 김대위의 방문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 자녀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 혹시 중국에 있다는 소식은요? 한국으로 갔다는 말은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매번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김대위의 눈빛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리정숙 동무, 알고 있겠지만 가족이 반역자가 되면 남은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적이라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의 말은 위협이자 회유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암시였죠. 하지만 저는 자녀들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김대위가 돌아간 후에는 항상 온몸이 떨렸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골마심한 감염이 생겼어요. 수연이가 보내준 항생제도 이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고통으로 신음했고 저는 그를 지켜보며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의사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에게 가야 하오. 여긴 아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탈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있는 동료 의사 한 명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고향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준비는 서둘러 진행되었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꾸렸고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계획을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자신같이 아픈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살려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당신 다리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결국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경 마을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열차 안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누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들킨 것은 아닌지 두려웠어요. 국경 마을에 도착해서는 수연이가 알려준 연락처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남자로 말투로 보아 조선족인 것 같았어요. 그는 우리에게 국경을 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이미 수연이가 지불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두만강은 이 계절에 수심이 낮아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밤에 움직여야 하고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셔야 해요. 그날 밤 저희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그를 부축했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강을 건너면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희는 급히 숨었고 브로커는 침착하게 다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정보다 2km 상류에서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남편을 부축하며 저는 한 발 한 발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남편의 체중이 실려 발을 내딛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빈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중국 음식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링가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 날 저희는 수연이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딸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어요. 딸은 서울의 자신의 집을 카메라로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가질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일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TV에서 우연히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최신 의료 장비와 깨끗한 병원 환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마음껏 약을 처방하고 첨단 장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굶주리지 않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났던 거예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브로커는 우리에게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다리 감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머무를 수는 없었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괜찮을까요? 남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브로커에게 물었더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들보다 더 심한 상태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은 의사니까 남편을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냈어요. 버스, 기차, 때로는 트럭 뒷칸에 몰래 타기도 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테니까요. 특히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국경 수비대가 삼엄하게 검문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숲속에 숨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다리 감염이 심해져 고열에 시달렸죠. 저는 가지고 있던 항생제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태국에 도착하면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어요. 남편이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라오스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즉시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난민 캠프로 이송되기 전 남편은 태국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태국 병원은 제가 본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환경, 다양한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넘쳐나는 약품들. 북한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의사인 저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진단 방식, 치료 과정, 약품 사용법까지 제가 알던 의학과는 많이 달랐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캠프에는 우리처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종종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비록 태국어를 몰랐지만 기본적인 진료는 도울 수 있었어요. 특히 어린 탈북 아이가 열병으로 아플 때 제가 응급처치를 해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이 있으니 환자를 실제로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난민 캠프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마침내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자녀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사실도 긴장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면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밤이었지만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조사관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높은 직위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사 과정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조사는 고문과 협박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한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물과 음식도 제공받았어요. 심지어 남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대우가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조사 후에는 하나원이라는 정착지원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 경제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인터넷 사용법을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기술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한 진료실, 다양한 의료 장비, 그리고 풍부한 약품들. 저는 틈틈이 간호사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에게 의학 서적도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저는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다리도 하나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만성골수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항생제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집중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환자들을 생각했어요. 같은 병이라도 이곳에서는 살 수 있고 북한에서는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드디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정착금과 함께 작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깨끗한 화장실, 24시간 나오는 온수, 항상 따뜻한 난방.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특히 부엌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수연이가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나 석탄으로 불을 피워 요리했는데 여기서는 단추 하나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냉장고에는 항상 식품이 가득했고 수도꼭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을 위해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에 놀랐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이 부족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여기서는 약이 없어 환자를 보내는 일은 없네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의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약이 없어서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약이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기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이지만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의학 용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식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식 용어를 썼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와 경쟁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단순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탈북민 지원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었어요. 특히 탈북 의사 모임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방법과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북한 의사 면허로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었지만 간호조무사나 의료 관련 직종으로 일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자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자유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금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탈북민 의료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에서의 열악한 의료 때문에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 의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약이 넘쳐나는 병원에서 진정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가진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